앞에서 그 연력학이 발전하는데 그 중요한 동기가 됐던 게 열기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주는 장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켈빈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 이 법칙은 뭐냐면 모든 열을 다 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일이 되고 일부는 열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연구했던 게 이 열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기 적힌 대로 내가 집어넣은 열 중에 얼마나 이 그러니까 일을 뽑아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심사였죠. 근데 이걸 처음 연구했던 분이 이제 사디 카르노라는 분이었고, 이 카르노는 카르노 기관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이 가장 좋은 열기관의 형태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이 자세한 설명은 이제 생략할 텐데, 이렇게 이상기체를 이용해서 네 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면은 결국 이 최대 효율에 가진 열기관을 만들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라고 못을 박죠 이제. 근데 그 열기관의 효율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여기 그 위에 장치에 보면 여기 이렇게 열을 내는 뜨거운 부분이 있고 열이 이제 나가는 이제 차가운 이렇게 방출되는 쪽이 있는데 이렇게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의 온도의 그 비로만 이제 열 효율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열 효율을 높이려면 이 뜨거운 쪽의 온도는 높이고 차가운 쪽의 온도는 낮춰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일반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그 실제 이제 사용되는 그 기관들은 카르노 기관보다 효율이 좋을 수는 없고 똑같이 이렇게 네 단계의 경우에 일어나는데 약간 이제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이 이제 연료를 기체로 상태로 이렇게 흡입을 한 다음에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연소를 시켜서 배출을 하는 이런 보통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열기관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연기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효율이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 내연기관 덕에 19세기, 20세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편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서는 이제 내연기관이 실제로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작동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내연기관의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린더 헤드를 그러니까 그 캡을 드러내고 거기를 이제 강화 유리로 바꿔서 고속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네 단계 내연기관의 과정을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저 과정이 이제 실제 기관에서는 1초에 수십 번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냉장고나 에어컨의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은 그 저온의 열을 고온으로 보내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 얘기할 때 열이라고 하는 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온에 있던 열을 고온으로 보내는 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예. 그게 그냥 일어나면 위배되는데, 어, 내가 그냥은 그러니까 안 될 거고, 뭔가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을 해서 이 저온의 열을 고온으로 보내는 장치. 그러면 내가 저온에 있던 열을 이렇게 고온으로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일이 추가돼서 고온에는 이 저온에서 온 열과 내가 해준 일이 합쳐서 이 저온의 온도를 고온 쪽의 온도를 높이는데 이렇게 이제 가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대충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럼 여기서 든 의문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해줘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저온에 있던 열을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고온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이제 줄 톰슨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체 같은 데서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내가 기체를 이제 압축을 가해서 여기를 작은 구멍
아니면 여기 이제 무슨 굉장히 가느다란 모세구멍들이 있는 막으로 막아 놓으면 이 압력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데, 그러니까 기체를 압축해서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압력이 낮은 상태로 이렇게 일정한 차를 유지하면서 내가 내보낼 수 있으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기체의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제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체에 따라서 정해지는 이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런 게 가능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해줘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쪽에 그 기체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컴프레서라는 걸 써서 기체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어컨이나 냉장고에는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제 컴프레셔라는 게 있어서 이 기체를 이제 굉장히 그 고온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면 이제 뭐 압축을 이제 되게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액화가 되죠. 그래서 열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이 외부에서 이렇게 시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이 외부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제 실외기, 그러니까 실외기에 사실 이제 컴프레셔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압축한 다음에 이걸 이제 압력이 낮은 데로 이렇게 보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밸브나 이런 그 작은 구멍 아니면 긴 뭐 여러 가지 장치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압축된 상태에서 압력이 낮은 상태로 이렇게 뿜어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온도가 이제 뚝 떨어져서 이렇게 그 차가워진 이제 기체나가 만들어지고 얘네가 이제 다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안쪽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온도가 내려가는데 얘네가 그럼 이 차가워진 게 요 주변에 있던 열을 흡수해 가지고 다시 컴프레셔 쪽으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차가운 데 있던 이 열을 이제 뜨거운 데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이제 물리학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됐던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물체의 온도를 올리려면 열을 가하면 되죠. 그래서 열을 가하는 방법은 불이라는 걸 이용한다든지 뭐 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고온으로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고온 뭐 쉽게 만들어내죠. 근데 그 반대의 과정, 그러니까 물체의 온도를 낮추는 거, 이거는 이제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앞에서 얘기한 그 주울 톰슨 그 효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압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뿜어내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알고 있던 주변의 기체들을 이제 액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차츰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기체도 종류에 따라 이제 액화되는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 이 질소, 그 공기를 액화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 단계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질소를 공기를 이제 액화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저온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후에도 방법을 개량해서 더 좋은 이제 냉각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액화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 기체들 중에 액화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수소가 있고 수소보다 더 안 되는 게 이제 헬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액화하기는 쉽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기술들을 개발해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그 카운터 플로우 이제 히트 익스체인지라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열교환기인데 그래서 이 냉각대 그 공기를 써서 들어가는 이제 그러니까 기체 그러니까를 이제 시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이 수소를 이제 액화하는데 19세기 말쯤 돼서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수소보다 이제 헬륨은 더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수소도 액화하려면 공기를 액화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수소 기체를 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액화기에다 넣어서 돌려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데 비슷하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액체 헬륨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액체 헬륨은 이제 마찬가지로 수소를 액화한 다음에 그걸로 냉각하고 뭐 해서 이제 액체 헬륨을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초에 오네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물체를 냉각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던 물체의 온도가 아주 낮아졌을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그 저온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ice. It happened. Steve, we're doing this all with liquid nitrogen this Yeah, we are. morning. Okay, put on your glasses Okay. so we don't get the emails. Right. Nice. Got it? Got All it. right, perfect. We're set. Now we've got to have something that's cold. And so kids sometimes mistake this for water when you show it to them in school. Right. But this is liquid nitrogen. About 79% of the air that we breathe is nitrogen. And if you take that air and you compress it and you get it really cold, you get liquid nitrogen that really is not happy to be out right now because it's normally 320 degrees below zero. And Wow. so now it's boiling away. So it doesn't have to be hot to boil. It's just boiling away because there's enough energy there to be able to let those molecules release. Now grab some of the flowers. Okay. This is an awkward moment. I was in the store yesterday getting flowers and a lady behind me said, "Oh, for your wife?" And I said, "No, Becky Ditchfield on 9 News." And she said, "Oh." And I said, "That was awkward." That was awkward. would you I'm just- sure you get much nicer flowers here, for your here wife, you go. Steve. So this goes down inside. So now we can actually extract the petal. Got it? So here Yeah. we go, here we go, here we go. Now, hold out your hand. It's perfectly safe. Really? It's okay. Just crush it. Really? Squeeze it. Whoa! Isn't that Oh, just that's really amazing? chilly. Isn't that amazing? There you go. We squeeze like this. Extremely cold. So literally we can extract the scent from there as well. Oh, cool. That's just amazing. And it always makes a mess wherever you are. And then these sit on your desk, which is kind of a nice representation of what the science guy gave I'll you. add that All with right. that bent can that I have there still. Absolutely. Hey, here's a balloon that I blew up. And so Right. this has my breath inside, but if we get my breath really, really cold, Yeah.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we have to worry about a little later on with our tires, is that you never, are you worried? I'm Look at scared you. that thing's gonna explode or no, something, no. Steve. Because it's cold, it's going to now shrink, right? So those Okay. molecules a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gether, so it shrinks. And if we're careful, we can, now see, did the little bell go off? It right? did, Ding, ding, like ding, ding, what ding. happens See? in winter with our tires. That's exactly right. And so you have to be careful not to fill your tires too full in the wintertime because when it heats up, then they get a little bit more pressure. Look at that. That's my breath that's inside as a liquid, and now it starts to turn back How into a cool solid. is that? Is that fun here? It's okay, blow on it. It's okay. It's not gonna pop. Bang! No, I was teasing you. That was mean. That was mean. Hey, watch this. I have this on the funnel, so now I can get some of the liquid Right. nitrogen like this. If we pour a little of the liquid nitrogen in, it just proves that it really wants to turn into a gas. So here, watch this. So now, Oh, cool. so now this is turning into the breath. You want to do this over Yes, here? let's All right, so do let's do this. this. All right. So now move this over here like Okay. this. All right. So now let me scoop up some of the liquid nitrogen. Right. And now it's okay. Hold on to this. Really? No, I'm serious. It's okay because it's styrofoam. Okay. Now here's what I want you to do. Just pour it inside. Just go ahead. Nice. Nice. Isn't that just beautiful? This beautiful little awesome. cloud. I'm going to put some stuff on the website about liquid nitrogen because there's a way here in Colorado that teachers can get a liquid nitrogen kit to play with. So you How tell them about that and cool. I'll do this. Ready? Log on to our website on 9news.com for more of that information as everything okay? goes everywhere. And of course, you're going to be on Ellen doing this in way bigger proportions a little bit later on this week. Yeah, next week. Next week, beginning, next week. beginning of next week. right. Absolutely. All right. We'll be right back. Cool. 네, 액체 질소 잘 보셨죠? 네, 그냥 겉보기엔 물하고 별반 안 달라 보이죠? 네, 저 차이가 있다면 온도가 영하 196도라는 거. 그 영상에서는 영하 300도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화씨로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통 보는 그 마지막에 보면 물 위에 액체 질소 붙는 거 보이죠? 그냥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액체 질소에게는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물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불불 끓어오르는 거죠. 예, 그거 잘 보셨죠? 오네스가 헬륨을 액화하는 데 성공한 이후에 그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이제 극초온에서의 여러 물질의 성질을 연구하다가 이 초전도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초전도라고 하는 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몇 금속은 이런 초전도 현상을 보인다는 게 발견이 됐는데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응용이 많죠.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기 손실이 많은데 저항이 없다면 그런 손실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초전도체에는 재미있는 자성과 관련된 성질을 보이는데 이걸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성을 다 물체 밖으로 밀어내서 강력한 이제 반자성체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이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액체 헬륨과 관련해서 또 다른 현상도 이제 드디어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기 저항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마찰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초유동 상태라 그러는데 비스코서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today we're going to be seeing what happens when we put a superconductor on a giant neodymium monster magnet. So in order to cool this down, we need some liquid nitrogen. So I have here a ceramic with the acronym YbCO. It has yttrium, barium, copper, and oxygen in it. Now this is a type 2 superconductor, and what that means is that it can actually undergo quantum locking. So now what's quantum locking, you ask? Well, let me show you. Okay, put our superconductor down. Let's bring our magnet near it. Here we go. There were more surprises ahead. In the 1930s, another strange phenomenon was observed at even lower temperatures. This rapidly evaporating liquid helium cools until at 2 degrees above absolute zero, a dramatic transformation takes place. Suddenly, you see that the bubbling stops and that the surface of the liquid helium is completely still. The temperature is actually being lowered even further now, but nothing particularly is happening. Well, this is really one of the great phenomenon in 20th century physics. The liquid helium had turned into a superfluid which displays some really odd properties. Here I have a beaker with an unglazed ceramic bottom of ultrafine porosity. Ordinarily, this container with tiny pores can hold liquid helium. But the moment the helium turns superfluid, it leaks through. We call this kind of flow a superflow. Superfluid helium can do things we might have believed impossible. It appears to defy gravity. A thin film can climb walls and escape its container. This is because a superfluid has zero viscosity. It can even produce a frictionless fountain, one that never stops flowing. Superfluidity and superconductivity were baffling concepts for scientists. New radical theories were needed to explain them. 이전의 강의들에서 세상의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부터 이 열 현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해의 노력은 19세기 후반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탄생한 것이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원자의 집단으로 보고 그 원자의 가 보이는 행동들로부터 열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받아들여진 것은 20세기가 와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이해를 이제 시도를 해봤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은 루드비 볼츠만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원자로 돼 있다는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분은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세기 와서 이 원자의 존재가 확립이 되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는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 같은 거를 설명하는데 원자가 중요하다, 이런 걸 알게 됐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이제 원자를 하나 단위씩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 조작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좀 재미삼아서 IBM에서 제작한 원자를 움직이는 영상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걸로부터 온도와 그 다음에 열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열역학 제2법칙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그 분자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걸로부터 어떻게 기체의 압력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벽면에 가하는 힘이니까 기체 분자들이 와서 충돌을 하면 힘을 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기체 분자들이 있고 이것이 무작위하게 와서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면 이것들을 평균을 내보면 그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수하고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이런 것들로부터 이 벽면에 압력이 얼마나 작용할지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따라가 보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기체 분자들이 충돌을 함으로써 이 벽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걸로부터 이 작용하는 압력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마지막 결과를 보면 결국 이 기체 분자가 작용하는 압력은 그러니까 분자가 몇 개나 있나 하는 n 있고 그 다음에 mv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속도 제곱의 평균에 비례하는데 이 두 개의 조합은 바로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볼륨으로 나눈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는 이 분자의 기체 분자의 밀도가 될 것이고 나머지 한 부분은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즉 기체 분자의 압력은 그 운동 에너지의 평균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분자들이 와서 벽에 부딪히는 걸로 기체의 압력이 작용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기체의 압력을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평균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과 그 다음에 앞에서 그 실험적으로 발견되어 있었던 이산 기체의 법칙을 결합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얻었던 이 압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산 기체의 법칙과 가져가면 이것이 압력이 그러니까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이 있었죠. 그럼 이걸로부터 이 온도와 그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압력은 운동 에너지의 평균으로 주어지는데 그 압력이 다시 온도에 비례하니까 그럼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하고 연결된다라는 이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던 기체의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실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기체에서는 온도라고 하는 것이 기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이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에만 이렇게 이제 좌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관계식이 얘기해 주는 게 결국 그 에너지라는 거와 온도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물질을 구성하는 이 분자나 뭐 원자가 됐든지 이것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하고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온도와 그다음에 에너지를 연결해 주는 이 상수가 있는데 그 상수가 바로 볼츠만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 볼츠만 상수는 우리가 이산기체 법칙에서 기체 상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눠준 그 값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만 보면은 일단 온도라는 것이 평균 운동 에너지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온도는 그러니까 평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분포 전체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E를 가지고 있는 이 분자들의 가지고 있는 분포는 이렇게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결정하는 게 결국 온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볼츠만이라는 분이 다 밝혀냈던 거죠. 결국 온도라고 하는 것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이제 분자나 원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일반화하면 결국 이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분자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에너지, 평균적인 에너지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열을 가해줬을 때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물질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나 원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겠죠. 결국 열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평균 에너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 포텐셜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제 진동 뭐 이런 거와 관계된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물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학적인 운동 에너지는 뭐냐? 이거는 이제 분자 전체, 그러니까 아니 물체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역학적 운동 에너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빼고 그 안에 이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이제 나타나는 이 운동 에너지 또는 뭐 포텐셜 에너지, 진동 에너지 이런 것들의 합이 바로 열의 정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온도와 열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열의 이동에는 그러니까 뭐 방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이런 것들은 그럼 이런 원자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부터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아보가드로의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1몰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그 크기가 이제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줌의 물질을 집어도 그 안에 있는 원자나 분자의 수는 어마어마한 거죠. 10의 23승계 막 이러니까. 자, 이렇게 많은 수의 원자나 분자가 만드는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원자 하나의 상태하고는 뭔가 구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물체를 다룰 때 먼저 구별을 해야 될 게 이 거시 상태라는 것과 미시 상태라는 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시 상태는 모든 원자, 그러니까 아보가드로의 숫자만큼의 모든 원자에 다 그걸 추적해서 어느 원자는 어떤 상태에 있고 이런 걸 다 구별하는 상태고, 이 거시 상태는 그런 것보다 겉으로 드러나게 이 물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해서 여기 이제 동전 던지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동전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상태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동전 4개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앞면, 전부 다 뒷면 이럴 경우에는 그 상태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시 상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던졌을 때 앞면이 몇 개, 뒷면이 몇 개, 이거는 거시 상태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거시 상태의 종류는 여기 나온 대로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앞면이거나 그러니까 3개가 앞면이거나 2개가 앞면이거나 그 다음에 1개만 앞면이거나 아니면 전부 뒷면이거나 이런 걸 이렇게 나타낸 걸 거시 상태라고 그러고, 미시 상태는 그러면 그 중에 1번 동전이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예를 들어 거시 상태 중에 이제 이 전부 다 앞면인 거는 미시 상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대동전이 다 앞면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면이 2개인 거시 상태는 미시 상태가 6개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동전 2개, 어느 게 앞면이냐 이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4개 중에 2개를 골라내는 방법, 이게 6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를 구별하는데, 지금 이건 동전이 4개일 때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 동전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미시 상태의 수는 무지하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거시 상태의 수는 몇 개 안 되지만 그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수는 거시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시 상태의 변화를 추적을 해보면 그래서 이거를 미시적인 상태로부터 거시적인 상태를 이제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몇 가지 가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에르고드 가설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거시 상태, 그러니까 개의 미시 상태는 계속 변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동전 던지기를 비유하자면 동전 던지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계속 변한다라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시 상태는 계속 변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거시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는가? 이거는 결국 미시 상태는 다 이렇게 이 무작위로 움직여서 아무 상태나 가고, 그 미시 상태들은 전부 같은 확률로 구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에르거드 가설의 본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거시 상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거시 상태가 가진 미시 상태가 가진 숫자가 굉장히 클수록 그것만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에서 보면 결국 이 앞면 두 개, 뒷면 두 개인 상태가 제일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뭐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해보면 앞면 4개가 전부 다 있는 것도 실현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 동전이 100개다, 10,000개다 그러면 그런 상태는 거의 구현이 안 된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동전이 100개다 그러면 대부분의 상태는 이 앞면 50개, 뒷면 50개나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미시 상태의 수가 가장 많은 거시 상태에 있을 확률이 가장 크다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그 거시 상태가 구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보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어떤 법칙이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츠만은 그 클라우지우스가 이렇게 그 엔트로피라는 양을 정의를 했었죠. 그 클라우지우스가 정의했던 엔트로피는 개의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들어온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눈 거였는데, 그 양이 사실은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양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이제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양인데, 이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를 했냐면, 그 거시 상태가 있으면 그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수, 그거를 W라고 할 텐데, 그 W의 로그 값에 비례하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다라는 걸로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미시 상태가 그러니까 랜덤하게 계속 무작위하게 계속 바뀐다 그러면 결국 그 거시적으로 보면 그 미시 상태의 수가 가장 많은 상태에 가장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고, 확률적으로 거기로 갈 확률이 제일 크다. 그런데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하면 결국 반반 있을 상태가 제일 많다라는 건데, 이 문제는 동전 던지기로 따지면 그 던져야 되는 동전의 수가 아보가드로 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 확률이 미시 상태가 많은 그 상태와 적은 상태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서 결국 대부분의 일은 결국 그 미시 상태가 많은 쪽으로만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모든 그 미시 상태가 다 똑같은 확률로 구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인데, 뭐 미시 상태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 다이나믹스가 달라서 구현될 확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확장해서 엔트로피라는 것을 이렇게 그 상태가 구현될 확률에 이제 연결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시 상태가 구현될 확률을 가지고도 다시 엔트로피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걸 이제 깁스 엔트로피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는 나중에 이제 그 셰넌이라는 분이 이게 그 정보 학이라는 걸 하면서 그때 이제 셰넌 엔트로피라는 걸 도입했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얘기할 때도 엔트로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 그 거시 상태가 가지고 있는 미시 상태의 수,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관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도라고 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개의 에너지를 더 집어넣었을 때 그 개가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수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라는 걸 이제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건 더 구현될 확률이 높은 상태로 옮겨가는 거다라는 확률적 법칙으로 했던 거죠. 사실 이 확률적 법칙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 확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결국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볼츠만이 처음에 이 제안을 했을 당시에는 이런
물리적 법칙이 확률 법칙이 무슨 물리적 법칙이냐 등등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옳았다라는 걸 밝혀졌고, 그래서 이 볼츠만의 이 무덤에 가면 이렇게 이 볼츠만의 그 엔트로피 공식이 무덤 메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뭐 쉽게 한 번에 다 이해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미시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서 연력학에서 쌓아놨던 연력학 제2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이것저것 좀 내용을 포함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거와 열, 뭐 이런 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게 무엇이고, 그다음에 미시적인 실체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그것들에 이제 보여주는 열현상에서 나타나는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그걸 또 미시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 연련상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조금 더 폭넓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